이번에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모시고 22대 국회 어떻게 운영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선 의원 되셨습니다. 예, 네. 재선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예, 왜요? 어떻게 그리고 제가 초선해 보니까 네. 재선되는 게 제일 어렵겠더라고. 우선은 그 경험이 부족한 초선 의원 때 네. 지역구 관리를 실패하기 쉽고 지역 관리 노하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가 이제 4년이 지나고 나면 지역구에 이제 그 뭐 경선 등에서 실패하기도 쉽고 또 의정 활동 성과도 제대로 내기 어려워서 네. 또 이제 평가를 받기도 어렵고 뭐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초선 때 이제 우쭐해가지고 목에 힘들고 이러면은 순식간에 지역구 주민들한테 외면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선 의원 때 뭐 처신도 잘하고 의정활동도 잘해야 되는데 네. 그걸 실패하기가 쉽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가끔 의원님하고 이제 통화할 때 보면 그 저하고 통화하시면서 또 막 인사하세요. 네, 네. 황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예, 저 열심히 했습니다. 예, 예. 대전 중구 얼굴이 새카맣게 타셨어요. 선거 예, 뛰시고 나서. 예, 예.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에서 이번에는 다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구 관리를 하고 계신. 예, 물론 이번에 지역혁신. 이번에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네. 이제 지역구 후보는 안 내고 비례 후보만 낸 정당인데 아마 우리 정당 역사상 비례 후보만 낸 정당이 거의 지역구 선거 치르듯이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한 유일한 앞으로도 전무후무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정당이 지금 조국혁신당이었거든요. 이 선거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례 후보로 나온 24명이 비례 후보가 있었는데 이 네. 후보들을 전부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뭐 수도권, 충청,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네. 4권역으로 나누어서 예. 그 구역을 그 권역을 지역구 의원이 그 선거 운동하듯이 출근길 거리 인사도 하고 네. 또 인파가 많이 운집한 곳이면 찾아가서 또 명함도 드리고 뭐 여러 선거운동 방법은 제한이 많아서 네. 뭐 마이크도 못 쓰고 뭐 연설도 못 하고 이러지만 그 제한된 그 상황 속 여건 하에서도 네. 그래서 명함을 돌리고 또는 조국혁신당을 응원해 주세요. 뭐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9번입니다. 뭐 긴 투표용지는 9번을 찍어 주세요. 네. 뭐 이런 선거운동 캠페인을, 네, 많이 했거든요. 치느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얼굴도 많이 탔고 또 끝나고 나서도 저는 그 충청 강원 권역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선거 한 4, 5일 남겨두고는 대전에 집중했거든요. 제가 대전 중구 출신인데 대전에서 조국혁신당 득표율이 높아야 되겠다 이런 네. 책임감이 크고 또 조국혁신당의 대전 시당 위원장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 인사도 하고 네. 햇빛이 뜨거울 때 막 돌아다니니까 뭐 마스크를 할 수도 없고 네. 또 선크림 바를 뭐 그럴 그 여유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새카맣게 타더라고요. 네. 그 지금 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계속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선거합니까? 원내대표는 우리 당헌 당규에 따라서 선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지금은 의원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인 정당이어서 의원님이 원내대표를 제가 한 명인 그 원내 의석 한 명인 정당의 원내대표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제가 하기 싫어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예. 상황인데 예. 이제 12명의 의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네. 그 당헌 당규에 따라서 예. 그 당규에 따르면은 당헌만 현재 만들어졌는데요. 예. 예. 당규가 없어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 당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당헌에 따르면은 원내대표는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선출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세부적인 그 선출 규정을 당규에 또 위임하게 돼 있어요. 그 당규가 만들어져야 선출합니다. 그 선출 방법, 선출 시기 이런 것 당규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요. 그 의원님은 어떻게 희망하십니까, 원내대표? 지금 12명의 의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지금 초선 아니에요, 전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하고 뭐
당직을 누구든지 다 당직을 맡아야 되거든요. 되는 다 상황이어서. 맡아서 예를 들어서 저보고 원내대표 하라 그러면은 나 원내대표는 하기 싫고 이걸 해야 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당신이 해야 돼 그러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공동교섭단체 구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합니까? 아니면은 안 합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조국혁신당의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거고요. 교섭단체는 해야죠. 교섭단체를 해야만이 이제 뭐 원내 그 국회 의사 일정의 이제 파트너로서 이제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교섭단체끼리 중요한 국회 의사 일정을 다 이렇게 뭐 협의해서 거기서 결론 내고 그냥 나머지 군소정당에 묻혀가지고 그냥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주도권이 어디 뭐 그 무슨 안건을 어디 상정을 해가지고 뭘 하고 싶어도 그 양대 정당의 의사 일정 뭐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그냥 종속변수로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24.25%라고 하는 득표를 얻었습니다. 투표한 분들의 4분 중에 한 명은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것은 또 숫자로 보면은 687만 4,287명인가 이 숫자가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지 않습니까? 이걸 대변을 해야죠. 그렇죠. 687만 명이 투표를 한 그 조국혁신당이 그분들의 민의를 교섭단체를 통해서 교섭단체의 자격을 가지고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그 민의를 반영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됩니까? 지금 보면 새로운 미래는 김종민 의원, 진보당에는 윤종호 의원, 민주연합은 지금 민주당 소속들이 있고 빼면 새진보연합의 용해인, 한창민, 진보당의 정혜경, 전정덕, 서희와 김현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개별적으로 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합니까? 아니면 당대당으로 하게 됩니까? 우선은 그 교섭단체 구성이 꼭 필요하고, 뭐 당위론적으로 그 정치 개혁 측면에서도 또 꼭 필요하고, 김민석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치 개혁 차원에서도 정치 발전 차원에서도 교섭단체가 양대 정당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교섭단체가 있는 것이 어떤 극한적인 그 대립 구도를 완화할 수도 있고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그런 의회민주가 작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것이 급하다 하더라도 머릿수 20명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조국혁신당의 철학, 가치, 노선, 뭐 정체성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맞지 않으면 우선 조국혁신당의 15만 당원이 동의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그 또 시기도 급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조국혁신당의 어떤 뭐 그 존재 가치, 존재 이유를 또 투표한 유권자들로 하여금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조국혁신당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것, 보여드리는 것 이게 더 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한편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서 교섭단체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 시기쯤 되면은 뭐 우리 당원들도 그러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러고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측도 그렇고 조국혁신당을 교섭단체 자격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 그게 필요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조국혁신당 12의석인데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국회법 개정이 되겠습니까? 국회법 개정이 김민석 그 종합상황실장 선거 때 그분이 그 약속도 했었고 또 12석으로요? 조국혁신당 의석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때 의석은 얘기는 의석 조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단독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그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김민석 의원이 이제 밝히긴 했는데 밝혔어요. 예. 그런데 몇 석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20석인데 20석인데 조국혁신당은 12석이고 12석인데 그럼 어떻게 합리적인 그 안이 뭐 내부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네. 지금 이상적인 제 개인 사견인데 이상적인 교섭단체 의석수는 15석 정도로 생각합니다. 15석. 예. 그게 5%거든요. 네, 5%. 예, 예, 300석이 5%. 예. 5% 정도가 적정한 수준 아닌가. 10석도 뭐 주10석을 하면 조국신당이 추가로 의석을 확보하지 않고도 교섭단체 구성 가능하기 때문에 네, 바람직하긴 한데 예. 마치 조국혁신당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예. 또 선진국에서의 교섭단체 요건에 비춰 볼 때 네. 5% 정도면은 결코 그 많은 의석수가 아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적은 의석수도 아니고 네. 이렇게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러면 15석을 하려면 15석을 한다면 3석 부족한데.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는데 예. 이제 그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좀 쉽게 대화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좀 거명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분들 뭐 한 3분 정도 네, 이렇게 예. 같이 하자고 제안하면 네. 동의하실 이미 걸로. 제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조국 대표에게 일임했습니다. 그 시기, 방법, 예. 누구를 대상으로 예. 이렇게 뭐 공동교섭단체 구성 그 제안을 할 것인지 이런 네. 부분은 조국 대표에게 일임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이제 15석으로 국회법이 개정이 돼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면 3명을 그 조국혁신당하고 얘기되는 파트너로 모셔와서 함께할 수 있는 여지는 예,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은 조국 대표에게 이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포함해서 야 6당 전체 이제 야권이 모여서 최상병 특검법 신석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이제 여는데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뭐 개혁신당까지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최상병 특검은 뭐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범야권 네. 그러니까 192석이죠. 네. 예, 지금 192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22대 때는 192석을 구성하게 되는 범야권 개혁신당을 포함한 모든 그 정당 정파들이 공동의 네.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이제 그 이미 자동 부의가 되어 있고 그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네. 조국혁신당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네. 뭐 개혁신당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지지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최상병 특검법은 그 수사 대상이 그러니까 본질이 그 수사 외압 의혹을 그렇죠. 밝히는 거잖아요. 네.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 누구냐, 어떤 외압을 행사했냐. 그렇죠. 그 장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은 대통령이 네. 일차적으로 꼽히잖아요. 그래서 그 최상병 특검은 그 이종섭 장관에게 뭐 이첩 보류를 경찰 네, 예. 이첩 보류를 지시한다든지 예. 또는 그 수사 대상의 축소를 지시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그러한 외압이 있었느냐, 외압을 누가 행사했느냐. 네.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직권남용에 해당되잖아요. 네. 아주 전형적인 직권남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의혹의 정점 대상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범야권이 공동의 보조를 취할 것으로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사건은 이번에 대통령이 그 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다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그때도 이 사건은 이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특검은 뭐 피할 수 없는 잔이다. 그렇죠.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네. 22대
들어서서 이미 이에 대해서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뭐 조경태 의원. 근데 그렇죠. 조금 입장이 다시 또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당선인들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네. 첫날은 이제 선거 끝나고 그 다음 날은 전부 이제 최상병 특검 해야 된다고 하다가 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전화해서 하신 말씀은 야권이 너무 이 사건을 진실 규명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도 안 끝났는데 공수처 수사도 끝나기도 전에 특검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이다. 그래서 야권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방향으로 뉘앙스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론의 흐름에 네. 이제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여론의 흐름에 좀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네.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지금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뭐 소수로 손가락을 꼽을 몇 분 네, 네, 계시지만 네. 그러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상병 특검의 법안이 국회에서 그 표결에 붙여진다면 네. 찬성표를 던질 의원은 저는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국민의힘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200석을 네. 확보하면 되잖아요. 예. 제의 요구를 했을 때, 네. 제의 요구를 했을 때 이거를 국회에서 재표결을 붙여가지고 예. 그래서 3분의 2가 예.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 출석의 3분의 2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한다면 200명인데 네. 어쨌든 8명만 국민의힘에서 찬성하는 의원이 나오면 네. 이게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정도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 네, 어찌됐든 특검은 이제 안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잔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 내부의 이제 술판 의혹 사건인데요. 이게 보면 의견이 조금 검찰 쪽과 이화영 부지사 측이 좀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원지검 쪽에서는 뭐 전혀 사실 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화영 지사 측에서는 실제로 뭐 연호회도 들어오고 또 뭐 술 이렇게 종이컵에 들어있는 거 마시려고 보니까 이게 술 냄새가 나서 안 마셨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동시에 관련해서 대검에서는 이제 수원지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좀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 상황 자체는 좀 경찰 출신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특수부의 수사 행태로 볼 때 네. 저는 뭐 그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술판이. 예. 당시 수원지검의 이 수사지를 담당했던 이 차장, 네.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예. 그 이 차장 그 검사가 예. 과거에도 예. 이 피의자 예. 또는 그 죄수 예. 등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편의 제공.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다단계 사기 사건의 어떤 네. 그 피의자한테 예. 뭐 그 전화 통화를 막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문제가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래서 그래서 그 검사가 징계를 먹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수원지검에서 네. 요 이화영 부지사 건 수사할 때도 네. 그 사람이 2차장 검사를 해서 수사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예. 이제 그것이 이 특수부 검사들은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그림, 예. 프레임을 짜놓고 원하는 예. 그림에 꽤 맞추는 그런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의원님도 특수부 조사를 받으셨나요? 저는 검찰 수사는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수사 조사 받은 적 없이 기소는 당했는데 아니 예. 수사도 안 받고 기소를 당한. 예. 그 사람들이 안 부르더라고요. 예. 어쨌든 또 뭐 부를 때는 제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미루자 이런 적은 네, 있었는데 네.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저를 불러서 조사할 의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시간이 안 맞아서 조금 뒤로 조정을 하자 하니까 그냥 기소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한 번도 조사받아 본 적은 없지만 정말요? 예. 예. 제가 검찰한테 시달리긴 엄청 시달렸지만 예. 뭐 여러 번 뭐 수사를 하느니 뭐 예. 내사를 하느니 하면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예. 심지어 기소도 당하고 그랬지만 예. 실제로 검사들이 이제 입건을 해가지고 괴롭힌 건 무지하게 괴롭혔는데 실제 수사 조사는 검찰청사에 출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 그렇구나. 예. 서면 조사도 한 번. 언론에 엄청 많이 나와서 저는 검찰 조사를 많이 받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 적은 없다.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여하튼 특수부 수사 행태. 아무튼 그래서 이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나 공안부 검사들이 사건의 프레임을 짜놓고 그에 꿰맞추는 기술들이 뛰어나고 요즘 과거에 한명숙 총리 사건 때도 그 죄수들 그때 죄수와 검사라는 뭐 제목으로 어떤 언론에서 그걸 집중 다루기도 했었는데 이 죄수들을 그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죄수들에게 모종의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요거 우리한테 협조해 주면은 뭘 어떻게 빨리 뭐 풀어주겠다 아니면은 뭐 언제 무슨 형을 이만큼 낮춰주겠다, 뭐는 빼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해서 그러면은 그 죄수들은 검사가 시키는데 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데 당연히 따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거짓말로 위증을 하는 그 연습을 막 시키잖아요, 검사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위증을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어내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 특수부 검사들, 공안부 검사들, 그 사람들 정말 정말 악랄한 범죄인 거죠. 거짓말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얼마나 악랄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진술을 또는 증언을 모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이 진술 녹화실에서 했을지 또 뭐 다른 장소에 했을지 모르지만 어찌든 수원지검 2차장 산하의 형사 6부에 소속된 검사실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형사 6부는 데가 과거의 특수부입니다. 특수부의 검사실로 확인이 되는 그 장소에서 뭐 이화영 부지사, 쌍방울 회장, 부회장 등이 이렇게 모여서 만나게 해서 거기에서 그 어떤 진술을 서로 모의를 하게끔 그런 그 작전을 짜가지고 그걸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거기에서 그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음식도 제공될 수도 있고 심지어 술도 제공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검사들은 완전히 그 증거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부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들은 뭐 자신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겠다 생각하면 이제 부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확인이 돼도 나중에 법정에서 다툴 수 있겠다. 다툰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거짓말로 잘하면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봉지욱 기자, 뉴스타파 기자인데요. 봉지욱 기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지금 말씀 주신 그 사건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 배경이 되고 있는 수원지검 2차장이 김영일 검사 맞나요? 그런 것 같네요. 김영일 검사고 당시에 이 그 죄수화 검사 세 번째 시리즈 사건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에 보면 재소자 여러 명을 함께 출정시킨 뒤 검사실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흡연까지 하도록 해줬다라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해서 보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뭐 그거 말고도 뭐 제가 말로 옮기기 어려운 저 글을 보시면 될 텐데 말로 옮기기 어려운 수준의 편의 제공이 있었다라고 지금 그 봉지욱 기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내용을 보면 일단 꿰맞추기 수사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뭐 그거를 뭐
구속시키면 꼬린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예. 꼬린시키기 위해서. 꼬린시키기 위해서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필요하면 뭐 편의 제공의 형태가 뭐 저렇게 다양한 형태가 과거에 있었고 그리고 있다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대검은 또 조사를 시작했다고. 대검의 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선 그 이화영 부지사가 네. 그걸 꾸며낸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구체적인 사실을 어떻게 꾸며냅니까? 그러니까 그림까지 그렸어요. 그 공간이 이렇게 돼 있었고 뭐 예컨대 연어회가 등장한다거나 뭐 종이컵 소주가 등장하거나 이런 것을 전부 꾸며내서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경험치에 반하죠. 우리 상식으로 그렇죠. 비춰볼 때 그거를 그렇게 꾸며내서 얘기하겠는가? 지금 검찰이 검찰을 음해하려는 것이다,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다 이렇게 펄펄 뛰면서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의 과거 행태를 보면은 검찰이 지금 부인하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검찰의 부인이 새빨간 거짓말일 수 있다. 그래서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입증해봐 그러면 입증하기 전까지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부인할 거야 이런 태도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그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화영 사건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이거는 한번 끊어내야 됩니다. 검찰이 이게 진술을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없는 죄를 만들고 더구나 지금은 제1야당 대표를 어떻게 하든지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을 조작해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출정을 시켜가지고 그 표현에 따르면은 그 세미나를 열었다 이러잖아요.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 입을 맞추는 진술을 꿰맞추는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게 이게 완전히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국정농단보다 더 심한 범죄라고 봅니다. 국정농단보다 더 심한 범죄가 바로 이런 사건인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한다. 공수처 수사가 뭐 1차적으로 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수처에 지금 너무 많은 과부가 걸려 있고 맞아요.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력이라든지 수사 인력 여러 여건 등을 비춰볼 때 공수처에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가 없거든요. 또 이게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되는데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도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압수수색 등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압수수색은 검사들이 압수수색 청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경찰 압수영장 신청을 검사들이 다 막아버리면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을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수원지검 향해서 국정조사 특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특검 추진하겠다고요? 그 지금 기본적으로 어제 뭐 민주당이 바빴어요. 아침에 수원지검 갔다가 그 다음에 수원 구치소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오후에는 대검 항의 방문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일단 그 감찰해라 수원지검 감찰하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하고 특검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일까요? 아니면 내부 논의를 거친 건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1차적으로 내부 감찰해라. 2차적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 하겠다. 그리고 이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 하는 것은 그 민주당의 입장이 그렇게 나왔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그 입장에 조국혁신당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한명숙 총리 사건, 모해위증 사건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도 그렇고 과거에 다른 특수부에서 있었던 수사 관행이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사실은 이게 한명숙 전 총리 그때 죄수들을 불러가지고 의정을 교사하는 그런 연습을 시켜가지고 실제 의정 교사가 이루어지고 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 뿌리를 뽑았어야 되거든요. 그때 과거에 일본에서도
그 이제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도 네. 그 뭐 특수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렸다는 데거든요. 예. 다나카 로키드 스캔들 뭐 이런 수사를 통해서 내각을 무너뜨리고 뭐 이러한 특수 수사의 위력을 보여줬던 곳이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 검사들이 네. 이 공명심에 눈이 멀어서 무리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나도 한번 뜨고 싶다. 예, 나도 한번 성과를 내고 싶어. 예. 멋지게 내가 특수사의 위력을 한번 보여줘서 내각이 무너뜨리는 데 주인공이 되고 싶어. 예. 막 이런 그 공명심에 눈이 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증거를 조작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동경지검 특수부 검사가 공무원 국장급 공무원 한 명을 구속시키려고 증거를 조작한 게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어느 날짜 그 어떤 서류에 기록된 날짜가 어느 날짜여야 되는데 어느 기간 내여야 되는데 이 서류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검사가 잘못 짚은 거예요. 그러면은 헛다리 짚었으면 그러면 그때 얼른 내가 잘못 짚었구나 하고 그 수사를 포기하고 진실을 규명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못 짚었을 리가 없어. 이거 증거를 내가 못 찾았을 뿐이지. 이게 내가 이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이 사람을 유죄 판결 받게 하는 것이 내가 그 검사로서 할 일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물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 체면을 걸어서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공명심에 눈이 멀어서 범죄인 줄 알면서 이제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들통나서 그때 그 검사가 구속되고 그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 등이 일본의 검사총장이라고 하는데 검사총장 등이 다 이제 물러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뒤에 일본 특수부 검사에서 그 수사 무용론이 나왔었어요. 검사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해악이 너무 크다. 해악이 크다. 물론 일부 그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뭐 이런 것도 덜어 있지만 그 해악이 너무 크다. 그래서 검사는 공소 업무에 전종해야 된다는 공소 전종론이 등장을 하고 그때부터 일본 특수부 검사들이 사실상 이게 수사에서 몇 년대예요? 한 10년 좀 지났습니다. 10년 전. 2010년 전후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동경지검 특수검사가 사실상 수사에 손을 놓고 그다음에 기소를 하더라도 거의 완벽하게 증거 확보돼서 논란의 여지가 없고 유죄 판결이 거의 확실한 이런 사건만 기소를 하고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기소를 안 했어요. 일본이.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무죄면 어쩔 수 없고 뭐 무죄가 선고되면 그런 말고 나한테 불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나중에 무죄가 될지언정 그 검찰 수뇌부나 정권에서 볼 때 그 잘했다라고 박수받을 만한 일이면 칭찬받을 일이면은 무리한 수사를 해서 기어이 구속시켜서 꼬리인 시켜놓으면은 잘했다 얘기 듣거든요. 나중에 무죄가 돼도 그런 그 수사 관행 때문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 건도 그렇고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 건도 그렇고 그런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은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을 해서 차제에 검찰 특수수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이 사건을 조작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생사람을 잡고 그 사람에게 인생이 파탄나게 하는 그런 그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검찰 조직, 국가 조직이 이런 그 사건 조작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이걸 더 이상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듭을 확실히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의 실체는 이제 대북송금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방북 대가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그 사이에 뭐 이화영 전 부지사, 그 다음에 뭐 안부수 누구죠? 부회장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 뭐 전체 8만 불을 보냈는데 그 중에 3만 불은 뭐 경기도하고 협력 사업이고 5만 불은 방북 대가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얘기들이 나온 건데 실제로 이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뭐 불법성이 의심이 된다면 이 사건을 먼저 들여다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대검이 나서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대검이 신용만 할까요? 네, 뭐 신용만 할 수도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대검이 또 사실을 알면서도 네. 이렇게 조사를 하면 네.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생각하더라도 네. 그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철저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과 다르다. 네.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진실 규명할 의지는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네. 대검이 이것을 규명을 해서 이제 그 김영일인가 예. 그 2차장 있을 때 네. 이러한 편의 제공이 전부 사실로 드러난다면 네.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수술을 하면 그것도 바람직하겠지만 네. 검찰 조직의 속성상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네. 내부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예. 덮으려고 할 것이다. 사건을 덮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검찰에 기대할 게 없고 특검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동안 쌓여 있는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의 문제가 뭐 굉장히 이제 여러 차원에서 제기가 좀 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 총선 다음 날 바로 대검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검찰의 마지막 경고를 한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조사할까요? 네.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정권 심판 네. 또는 뭐 더 나아가서는 검찰 독재 조기 종식 네.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민심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검찰의 속성이 정권 초반에는 그 정권에 충성을 다하다가 후반기에 접어들면 정권을 물어뜯는 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검찰의 어떤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검이 이렇게 조사에 나선 것도 사실 정권 말기적 상황이라고 보고 권력에 칼을 들이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분석은 있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거는 검찰 내부의 그런 문제는 절대로 그걸 드러내려고 안 할 거고요. 근데 김건희 소환 조사는 좀 다를 겁니다. 이화영 사건과 김건희 사건 좀 다르게. 그것은 이제 검찰은 그 여당도 야당도 네. 뭐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오로지 검찰 편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검찰의 조직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 내부의 어떤 수사 관행을 드러내는 것은 그건 안 하려고 할 절대 것입니다. 안 할 거다.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검찰 조직의 이익에 부합한다 생각하면 하려고 할 겁니다. 검찰 조직 이익에 부합한다 그렇죠. 하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다. 즉 그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검찰한테 국민들이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게 만드는 거죠. 그림을. 그 이화영 부지 사건은 그걸 밝혀낸다고 해서 검찰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죠. 도움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검찰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수사 것이고, 관행이 잘못된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 것은 이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게 국민들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에서 이제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그 심판, 네. 뭐 이것이 총선에서 확인이 됐고 지지율이 20%, 그 긍정 평가가 20% 떨어지고 해서 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좀 어렵다라고 11%가 예, 또 떨어졌어요. 그렇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검찰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편이 아니라 네. 이제 국민들에게 그 지지를 받는 네. 이제 여론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내부에서 예.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약간 꿈틀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면 예. 뭐 누군가의 어떤 희생이 필요한데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 제물로 김건희 여사를 세울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소환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 결국 이제 중앙지검장이 판단할 문제인데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장악하기 위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법률수석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예. 과거 민정수석을 부활해가지고 법률수석이라는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장악력을 높이게 하기 위한 거 아닌가.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검찰이 이제 정권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그 후반기에 접어들면은 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등 그 아들 등이 계속 구속되고, 뭐 이명박 대통령도 형님이 구속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검찰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의 민심이 떠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 김건희 여사 또는 한동훈 뭐 전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내세운 게 지금 한동훈 특검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한동훈 특검법도 뭐 특검과 관계없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수사를 착수할 수 있다 검찰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나 한동훈 위원장을 어떤 이제 국면 전환에 검찰의 조직이기주의를 위한 국면 전환의 희생양으로 제물로 바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지금 민주당도 이번 총선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조국혁신당은 정책과제 1호로서 수사기소 분리. 이건 수사기소 분리는 간단하게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가장 그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이 싫어하는 거죠.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관으로 남는 것이 사실은 뭐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보편적인 선진국 검찰의 모습인데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이 없으면은 뭐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지금 같은 권력을 누리고 또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고 그러니까 전관예우 받으면서 그게 다 검찰 수사권 때문에 사실 전관예우도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 수사권 있는 한은 뭐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예컨대 검찰이 이재용 삼성 회장을 수사를 해가지고 막 그 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수사했다가 그러면 거기에 그 검찰 전관 출신들이 대거 붙어가지고 뭐 수백억의 변호사 비용이 지출될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그 무죄로 없어져 버려요. 뭐 그 유사한 케이스가 많은데 특히 재벌 수사를 할 경우에 수백억의 변호사 비용이 전관 그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에게 뿌려진다. 이것을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은 본인이 그 자신의 선배인 변호사가 자신이 하고 있는 수사 때문에 돈방석에 앉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곧 미래의 나의 모습이거든요. 돈방석에 앉는 게. 내가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이제 나가면 난 돈방석에 또 앉게 된다. 그렇게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정의로운 검사인 척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사권은 검사의 비정상적인 권력, 초과 권력, 또는 어떤
수사권 계급 이것을 유지시켜주는 힘의 근원이 수사권이기 때문에 그 이 수사권이 없어져야 검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전관예우도 없어질 수 있고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국회 차원에서도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사개특위를 통해서 제2의 중수청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사를 원하는 뭐 검사 인력이든 경찰 인력이든 들어가서 새로운 형태의 한국형 FBI를 만들자라고 했지만 사실 그 논의조차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의 논의가 가능할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아, 그때 사개특위를 네. 본래 국회의장 중재안에서는 네. 야당 네. 그러니까 민주당 네. 민주당 쪽이 7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5 예. 비교섭단체 하나 예. 해서 민주당이 그 과반이 넘는 네. 이러한 그 의원수를 차지해서 네. 사개특위가 공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의장 중재안에 그렇게 명시돼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민주당이 양보를 해가지고 여야 동수로 구성해 버렸어요. 에? 여야 동수 6대 6으로. 왜 그런 일을?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런 결정을 하고 민주당 누가 당 대표가 누구였죠? 사개특위 당시 위원장이 이제 정성호 의원이었고 네.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네, 전혀 없는 그 사개특위를 통해서 중수청을 네. 출범시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을 정성호 위원장이 문제였던 건가요? 사개특위 위원장 물론 그 당시에 지도부가 문제죠. 사개특위 위원장을 정성호 의원에게 그 맡기고 정성호 의원도 지도부가 이제 누구였는지 그 당시에 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예. 2022년 예. 하반기, 2022년 하반기인데, 네. 그래서 그 사개특위가 완전히 공전이 됐던 거예요. 네. 한 번도 그때 안 원내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 아닌가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때 초반에 그때 예. 했었나 그 이후 그 하반기에도 했었나 제가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박홍근 원내대표였는지 박홍근 원내대표에서 바뀐 그 다음이었는지 네. 제가 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그 사개특위가 공전이 되고 네. 이러면서 그 이제 결국 중수청 발족, 중수청 출범이 무산됐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사개특위를 구성을 한다면 네. 사개특위 이제 그 의원수 구성부터 네. 국민의힘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사개특위 운영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네. 아무 지장이 없도록 네. 그렇게 그 의원 수도 그렇게 예. 구성을 해야 되고 예. 의원 개개인 몇몇 개개인들도 예. 이 중수청 출범이라든지 수사기소 분리에 예. 의지가 확고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사개특위 자체를. 예. 예. 그게 지도부의 역할이거든요. 네. 지도부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 사개특위를 구성해 놓고 네, 네. 그렇게 하고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결국 이게 그 의장 중재안대로 되지가 않았거든요. 의장 중재안 박병석 의장이 중재를 그때는 하는데 박병석 의장. 예.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내놨었는데 예. 그 중재안의 내용에 예.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성까지는 했지만 네. 이게 중요한 것은 그 의장 중재안에 네.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검찰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것이 입법화돼야 그 실행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칙으로 명문화하든 어디에 명문화해서 그 법률로서 이제 효력을 가지게 해야 그래야 실행이 담보되는 것인데 그거를 입법화해야 한다, 조문화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병석 의장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의장 중재안 자체가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아이고야. 그리고
거기에 신용만 내느라고 사개특위를 구성을 했지만 사개특위를 그냥 공전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라든지 당시 이걸 관철하지 못한 원내대표, 그 당시 원내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였는데 네. 그다음에 사개특위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수사기소 분리 입법화 실패에는 네. 그분들 책임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정권이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서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을 하고 하면서 네. 그 국회에서 통과된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국회 입법 취지를 시행령을 무력화시켜 버려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자고 하는 입법이었는데 오히려 검찰 수사권을 확대해서 이전 그 검찰 개혁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복구시켜 버리는 이런 좀 뭐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엉뚱한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런 일이 생겨서 이번에는 상당히 무기력하셨겠어요. 사실은 그때 사실은 엄청난 무기력감을 느꼈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의석수를 이렇게 많이 갖고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못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꼈고 제가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데는 그것도 큰 이유가 됐습니다. 민주당에 남아서 뭐 공천을 받든 못 받든 민주당에서 제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보고자 이제 그 정치인이 된 것인데 이런 민주당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좀 선명하게 검찰 개혁을 내세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뛰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재명 대표는 검찰 개혁 의지가 상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의지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 구성이 이재명 대표의 뜻을 뭐 받침해서 같이 갈 뭐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의 검찰 개혁 의지는 확고하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그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시각 차이,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이 또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에 수사기소 분리를 명시하는 거, 명확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사기소 분리에 명확하게 찬성하는 입장인지 그 당시는 확인을 못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총선 때 민주당의 공약은 수사기소 분리가 확실해서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수사기소 분리에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의 폐단을 몸소 너무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해법이 수사기소 분리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몰리는 형국이어서 그것보다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게 지금 그 당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대선 패배 후에 곧바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아, 그랬네요. 당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개항 의뢰해서 이렇게 국회에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일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관여하시지 못했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이 좀 어려운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가 징역 2년 이제 실형 선고받고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거 1심에서 지금 징역 3년 실형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이 재판 어떻게 재판 이후에 아무도 알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 사건부터 보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할지 또는 뭐 파기환송을 할지 또는 일부만 파기환송할지 뭐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어느 시기에 그러한 그 선고가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대비해서 네. 상고가 기각돼서 조국 대표가 실형 징역 2년의 형 집행에 들어가서 네. 실제 징역 징역 생활을 하는 그런 것도 가정해서 네. 플랜을 세워야 되고 어허.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조국 대표가 이제 대표직을 유지하고 네. 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후에 뭐 물론 이제 파기환송이 돼서 고법에서 또 재판하고 해야 되겠지만 네. 당장 급하게 계획 세울 일은 없죠. 그렇지만 실형 2년 징역이 확정이 되면 네. 형 집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수감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네. 네. 당 대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조국 대표가 없는 조국혁신당이 국민들이 이번에 25% 가까운 투표를 표를 주신 그것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네.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서 계속 그 조국 대표가 2년의 수용 생활을 마치고 네. 다시 당으로 복귀할 때까지 네. 조국혁신당을 잘 끌고 가야죠. 네. 예. 네.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조국 대표가 없으면 뭐 당이 뭐 굉장히 뭐 이렇게 흐지부지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네. 걱정들 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개인 저는 이제 지금 2심 네. 항소심 재판이 얼마 전부터 진행이 됐고요. 네. 1심 재판이 사실관계도 법원이 좀 오인을 했고 네. 법리도 좀 오인을 하고 네.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오해 네. 또 법리의 오해 네.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예. 설명을 해서 예. 그래서 사실관계도 바로 잡고 법리 오인 부분도 바로 잡아서 네. 이제 무죄를 입증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재판에 성실히 네.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진행 상황들이 있는지 종종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